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창원여고 박병준 교사입니다. 2학기, 새학기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가 5단원에서 무역과 관련된 부분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주제 4에 있는 금융자산의 합리적인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금융자산 유형부터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금융자산의 유형 15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금과 적금이 있는데요. 예금과 적금의 차이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예금, 적금 상품 중에서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의 차이를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예금은요, 가입을 할 때 한 번에 목돈을 일정 기간 예치를 하는 상품을 얘기를 하고요. 정기 적금 상품 같은 경우에는 분할을 한 형태로 목돈을 예치하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분할 그 주기는 1개월인 것 같아요. 1개월에 한 번씩 매달 며칠에 이렇게 얼마씩을 똑같이 납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정을 하고 하는 게 정기 적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돈 1200만 원을 모으는 방법으로는 정기예금의 방식에서는 1200만 원이 가입할 때 있어야 되는 거예요. 1200만 원을 정기예금에서 납입을 해서 1년 동안 이렇게 불려놓는 방식이 되겠고, 정기 적금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씩 12번에 나누어서 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자를 붙는 거 생각했을 때 정기 예금과 적금 중에서 어떤 상품이 더 잘 붙을까요? 똑같은 조건이라 가정하고. 그렇죠. 정기 예금이죠. 지금 아래 사례에서 정기 예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00을 넣어놓고 1개월이 지났어요. 1개월이 지나면 12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붙죠. 근데 정기 적금 같은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나면은 1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붙죠. 그리고 2개월 지나면은 2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붙고 3개월이 지나면 3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붙고, 그런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1200만 원이 1년 동안 쭈르륵 붙는 정기예금이 이자로 봤을 때는 더 유리하죠. 대신에 정기예금은 1200만 원을 본인이 해지하지 않는 이상 뺄 수가 없죠. 양 장단점을 잘 비교하셔서 여러분들이 상품을 보셔야 됩니다. 이외에도 뭐 자유적금 상품들도 요즘은 많아요. 이제 자유적금은 이제 정기적금과 달리 이제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날짜라든지 넣어야 될 금액들이 이제 본인이 넣고 싶을 때 납입을 하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만기일은 또 정해져 있긴 하고요. 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예금 상품 얘기를 하면은 항상 예금 중에서 보통 예금이랑 헷갈려 하실 때가 있어요. 보통 예금은요, 예금 상품들 중에서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는 예금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체크카드, 입출금 계좌는 보통 예금이에요. 정기 예금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아닙니다. 그 점 좀 잘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예금 적금 상품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단리와 복리 개념 차이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정리해 드릴게요. 단리는요, 원금에 대해서 이자가 붙는 거고요. 복리는요, 원금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자까지 이자가 붙는 방식이에요. 즉 이자에 이자가 붙는 방식입니다. 단리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100만 원을 납입해서 이자율이 10%인 그런 단리 상품에 가입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원금이 똑같으니까 100만 원에 대한 10%가 매년 똑같이 붙겠죠.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그래서 30만 원이 3년 만기 후 총 이자가 되겠습니다. 100만 원을 3년 납입한다라고 3년 동안 납입해 놓는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근데 복리 상품은 다릅니다. 자, 1년 차 때는 예금 단리 상품 때 1년 차랑 똑같죠. 원금밖에 없으니까. 자, 근데 2년 차 때는 다릅니다. 1년 차 때 있었던 돈이 100만 원에 10만 원 이자까지 있잖아요. 즉 2년 차 때에는 그 단리 상품과 달리 100만 원에다가 10만 원까지 붙여서 거기에 대한 이자를 계산합니다. 즉 110만 원의 10%인 11만 원을 2년 차 때에는 이자를 붙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2년 차 때는 이자까지 합치면 얼마가 있는 거예요? 121만 원이 있죠. 그렇죠? 원금 100만 원에 1년 차 이자 10만 원, 2년 차 이자 11만 원 해서 121만 원이 있는데 3년 차가 됐을 때에는 121만 원에 대한 10%인 12만 1천 원이 3년 차 때 붙게 되죠. 그래서
3년 만기 후에 복리 상품에는 33만 1,000원의 총 이자가 붙게 됩니다. 이렇게 들었을 때는 복리 상품에 다들 가입하려고 하겠죠. 예, 일반 가게에서는요. 그럼 은행은 단리 상품과 복리 상품 중에 어떤 상품을 내는 걸 선호할까요? 그렇죠. 은행은 이자를 너무 많이 줘가지고 손해보기 싫겠죠. 단리 상품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복리 상품은 애초에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찾아보기 힘든 상품입니다. 그죠. 실제로 똑같은 조건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요. 예금을 왼쪽은 단리로 돌린 거고 오른쪽은 복리로 12개월 5%로 돌린 겁니다. 똑같은 조건인데도 14,000원 가량 차이가 나죠. 1년 동안. 아이고. 적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그렇게 큰 차이로 보이시진 않겠지만 5,000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매달 100만 원씩 12회를 넣는다라고 가정했을 때요. 그래서 원금 합계가 1,200이 됐죠. 그리고 여기서도 알 수 있죠. 예금과 적금 중에서 어느 상품이 더 많이 붙는다? 똑같은 조건이면은 예금 상품이 이자가 더 많이 붙습니다. 지금은 제가 비과세, 즉 그 이자에 대한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다라고 가정하고 지금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뭔가 상품 가입 같은 걸 하실 때 이자 계산기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셔서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뭐 이자율이 높다고 해가지고 무작정 막 가입하지 마시고요. 예. 두 번째입니다. 주식인데요. 주식과 관련된 설명은 사실 저희가 넷플릭스 익스플레인 시리즈를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관계로 이 영상에서는 크게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주식은 내가 기업에 투자를 했다라는 증거가 되고요. 이렇게 투자를 했다라는 증거를 여러분들이 받고 주식을 그 회사에다가 돈을 이제 넣는 것이 주식을 매수한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식은 그 회사는 여러분들이 매수한 주식 자금을 가지고 성장을 해서 그죠? 배당금의 형태로 돌려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더 기업의 가치가 더 컸을 때 주식의 가치를 더 높게 매겨가지고 매도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주식의 가치가 더 낮아지면은 더 본인이 산 주식의 가격에 비해서 더 낮은 가격에 매도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세 번째 금융상품입니다. 채권인데요. 채권은 내가 대출한 것에 대해서 상환을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증서입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은 일반 가게가 그냥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랑 뭐가 다르냐 하실 텐데요. 채권의 발행 주체는 이렇게 일반 개인이 아닌 기업, 은행, 정부 등이 됩니다. 기업, 은행, 정부가 돈을 빌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에게요. 그래서 돈을 빌리겠다. 언제까지 얼마를 갚을게 라고 하면은 개인이 그 채권을 매입하는 형식으로 자금이 대출이 되는 거고요. 기업은행 정부는 갚을 날, 즉 만기일이 돼서 대출금에다가 이자를 지불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 증서 자체가 채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채권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품들을 들고 와봤어요. 보시면은 여기 뭐 일반 기업의 이름이 적혀 있는 채권들이 회사채라고 불리고요. 오른쪽에 뭐 국공채 해서 적혀 있죠. 국고, 뭐 서울도시철도, 경북지역개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뭐 정부 느낌이 좀 많이 납니다. 그죠? 이런 회사, 이런 채권들을 국공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회사채랑 국공채를 봤을 때 근데 수익률은 어디가 더 높아 보입니까? 그죠? 회사채가 더 높아 보입니다. 그죠? 회사채가 더 높아 보이는데 근데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자, 회사랑 국가 공기관 중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더 잘 갚을 것 같은 곳은 어딘가요? 그쵸. 회사보다는 일반 국가 공기업들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은 상품일수록 수익률은 낮고 리스크가 높은 상품일수록 그 수익률은 높아질 수가 있죠. 그 점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점을 얘기 드리는 이유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해 드리는 자산관리의 특징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기타 금융자산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펀드, 보험, 연금 등이 이제 금융자산으로 존재하고 있다 정도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산관리의 어떤 특징,
성격을 이제 세 가지 나눠서 알려드릴게요. 안전성입니다. 원금 손실이 얼마나 적은가에 대한 것인데요. 역시 예적금이 안전성 제일 높죠. 은행이 망하거나 하지 않는 한 원금이 보장됩니다. 만약에 은행이 망하면 어떻게 되나? 그럴 때는 예금자 보호법. 155페이지 날개글에도 잠시 보시면 있기는 한데, 중학교 때도 배우셨는데, 예금자 보호법이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은행이 뱅크런 사태가 났다. 돈을 달라고 하는데 줄 돈이 없다라고 한다. 그랬을 때에는 1인당 5천만 원 한도로 이제 그래서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이제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5천만 원 한도까지는 받을 수가 있지만 5천만 원 이상의 돈을 넣었다 하면은 그 돈은 받지 못하게 되겠죠. 근데 은행이 망할 일은 그렇게 흔하지 않기 때문에 채권은 주식에 비해서는 훨씬 안전합니다. 사실 채권 자체가 되게 안전한 금융상품에 속해요. 하지만 역시 예적금에 비해서는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고요. 주식은 세 상품 중에서 변동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원금 손실이 꽤 많이 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제 주식 계좌가 생각나네요. 슬픕니다. 농담이고요. 수익성입니다. 자, 원금 대비 이익의 정도가 얼마나 높은가라는 건데요. 대신에 주식은 많은 수익을 줄 수도 있죠. 그죠? 종목 선택에 따라서 많은 수익을 안겨줍니다. 채권 같은 경우에는 주식에 비해서 변동률이 적지만 괜찮은 수익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방금 전에 채권 수익률 보셨죠? 뭐 5%, 7% 정도 하는 것도 있고요. 예적금 같은 경우에는 근데 수익성이 가장 적죠. 저금리 시대에서는 많아봐야 3, 4%대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저금리 시대 같은 때에는 뭐 예적금을 하는 것은 뭐 돈을 이렇게 버리는 일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과격한 얘기까지도 나오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겁니다. 그죠? 4%짜리 3%짜리 예적금을 1년 동안 할 바에야, 그러니까 100만 원 넣어가지고 103만 원 만들 바에야 종목 잘 찾아가지고, 그죠? 이때 100만, 지금 아마존 차트거든요. 이 500달러일 때 100만 원 이렇게 넣어 놓으면은, 그죠? 300만 원이 되고 그렇게 하는데 누가 예적금 하냐는 거예요.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를 한 주당 1200원에 산 사람이 38,900원이 한 주당 가격 38,900원일 때 인증한 계좌예요. 수익률이 3,100% 가량이 되는데, 뭐 이런 식의 수익률이 주식시장에서는 날 때가 있습니다. 뭐 주식 수익률 레전드 뭐 이러면 막 많이 나오죠. 그래서 주식으로 인해서 슈퍼개미 부자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는 거죠. 하지만 대다수는 주식 투자를 하면 많이 잃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원칙을 잊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하이 리턴만을 바라고 모두가 이렇게 뛰어들고 있지만 하이 리스크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간과합니다. 하지만 하이 리스크를 절대 간과하셔서는 안 되고요. 예금 상품은 낮은 수익률을 내긴 하지만 안전성은 높다라는 점. 그래서 경기 침체 때에는 예금 상품을 많이 넣는다. 뭐 그런 것들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은 현금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고요. 예적금, 주식, 채권 중에서는 예적금이 가장 높죠. 보통 예금은 무조건 현금화할 수 있고, 정기예금은 이자만 어느 정도 중간에 포기를 하면 해지를 해서 현금화시킬 수 있어요. 주식은 본인이 손실만 감소하겠다면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뭐 계좌에 마이너스 50% 찍혀 있어도 본인이 매도하고 싶다 하면은 그 주식을 사줄 사람이 있다면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은 이제 상장 폐지되거나 뭐 인수합병 같은 거 돼가지고 종목명 변경될 때, 그럴 때에는 뭐 특정 기간 동안 매도가 안 될 때도 있기는 해요. 채권이 이 세 상품 중에서는 가장 유동성이 낮습니다. 채권 만기일 때까지 매도가 제한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만기일 이전에 매도를 하면은 시장가가 훨씬 본인이 매수한 거에 비해서 낮게 책정되는 그런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유동성이 좀 힘든 그런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채권 자체, 다른 전체 이제 금융상품 봤을 때는 유동성이, 그 채권이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새 상품을 비교했을 때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우리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추가로 이것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얘는 이제 뭐 시험에 나온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기준금리라는 겁니다. 나라의 금융체계를 결정하는 정책금리인데요. 이 정책금리, 즉 정책에서 정하는 금리라는 뜻이고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매달 1회씩 회의를 걸쳐가지고 금리를 정합니다. 금리 지금 뭐 예를 들어서 1%인데 뭐 150bp 아니 뭐 1% 올릴까요? 뭐 1.5% 올릴까요? 뭐 0.5% 올릴까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둘까요?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기준금리가 중요한 이유는요. 여기서 예금이나 대출 상품이나 기타 금리 관련된 상품들의 기준금리의 변동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역사를 한번 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22년 7월에는 2.5% 정도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2020년 5월 코로나 때에는 0.5%의 기준금리였죠. 그러니까 기준금리로만 단적으로 설명하면은 100만 원을 돈을 빌리면은 5천 원만 갚아도 5천 원의 이자만 내서 갚으면 되는 100만 5천 원만 갚으면 되는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뭐 가상금리 붙겠지만 갚아야 될 이자가 별로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조금씩 올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낮추면은 그 자산의 가치가 이제 보통은 조금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고요.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이제 과도한 버블을 끄겠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줄어들고 자산 가치가 전반적으로 조금 줄어드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예적금과 기준금리 간 관계, 기준금리 올라가면은 예적금이 금리가 보통 올라갑니다. 그래서 관련성이 이제 정의 상관관계죠. 금리가 오르면 예적금 금리도 오른다. 채권과 기준금리는요. 근데 채권의 가격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채권 가격이랑 기준금리는요. 조금 정반대로 움직이는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채권의 수익률이 5%짜리인 상품을 샀어요. 자, 그 당시에 기준금리가 뭐 2% 정도, 1%? 뭐 0.5라 합시다. 0.5%대인데 한국은행이 갑자기 뭐 8%로 기준금리를 올렸어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산 A 회사의 5%짜리 채권이 유리한가요? 기준금리 8%가 붙은 예적금 상품이 유리한가요? 예적금이 유리하죠. 그죠? 예적금이 더 많은 수익률을 내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채권 상품은 메리트를 잃는 거죠. 투자 메리트를 잃는 거죠. 그래서 채권의 가격이 내려가게 됩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요. 네. 조금 더 복잡한 메커니즘이 있긴 한데 간단한 설명을 여러분들은 좀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금융자산 그리고 자산관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들 잘 숙지하셔서 합리적인 자산관리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